비가 간 멈춘 새벽, 안개가 자욱이 깔린 경기도 외곽의 양진 공동묘지. 축축한 땅 위로 가느다란 안개가 떠다니며 모든 풍경을 음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뭇잎은 아직도 빗방울을 떨구고 있었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바람에 으스스하게 흔들렸다. 유동식, 전직 토목 기술자였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인물. 그를 추모하기 위해 수십 명이 모였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바람을 따라 퍼졌다. 그러나 모든 이의 이목을 끄는 존재가 있었다. 유동식의 반려견이었던 세 마리의 개, 불, 불꽃, 눈, 눈송이, 벽, 병력이었다. 장례식 내내 그들은 조용히 주인의 관 근처에 앉아 있었지만 땅의 관이 내려질 찰나 갑자기 불이 짖기 시작했다. 컹컹컹. 불이 갑자기 땅을 긁기 시작했다. 눈과 벽도 뒤따라 짖기 시작했고 이내 세 마리는 관 주변을 돌며 흙을 파헤치듯 행동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날뛰는 거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노인 중 일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뒷걸음질 쳤다. 저건 징조야.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러나 강혜원,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개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은 단순한 애도의 감정 이상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묘지 관리인 30년 경력의 이노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노인님, 혹시 예전에도 장례식 도중 개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적 있습니까? 이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니요. 저런 건 처음 봅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군요. 혜원은 관으로 다가갔다. 세 마리의 개는 마치 그녀의 결심을 기다렸다는 듯 짖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관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례 지도사와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개들의 기묘한 행동과 혜원의 강력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관이 다시 지상으로 올려지고 조심스럽게 뚜껑이 열렸다. 관 속은 비어 있었다. 장례는 일순정적에 빠졌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혜원은 몸을 숙여 관 속 모서리에 눌려있던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구겨지고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인천항 보관창고 B32. 혜원은 메모지를 가만히 바라보며 되뇌었다. 인천항 창고. 그 순간 불이 다시 크게 짖었다. 눈과 벽도 함께 소리를 냈다. 세 마리의 개는 관 옆에 바짝 붙어 섰고 주변을 경계하듯 서 있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시신이 없는 장례식. 귀신 들린 거 아냐? 혜원은 말없이 개들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정말로 저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다. 본능적으로 감지한 인간이 놓친 진실을. 혜원은 핸드폰을 꺼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민준. 지금 당장 와야 해. 유동식 씨 사건. 단순한 병사로 끝낼 수 없어. 강혜원은 인천항으로 향하는 도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세 마리 개를 힐끔 바라보았다. 불, 눈, 벽 이름마저도 강렬한 이 개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의 반응은 감정이 아니라 경고였다.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를 운전하는 서민주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이 사건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 뭐야? 단순한 호기심인가? 혜원은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직감이야. 누군가 이 죽음을 계획했어.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혜원의 직감은 경찰서 내에서도 유명했다.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그녀의 촉으로 해결해낸 전력이 있다. 그녀가 한번 의심을 품으면 그것은 곧 사건의 실마리였다. 인천항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컨테이너가 빽빽이 들어선 항만은 바닷바람과 철의 냄새, 그리고 오래된 녹슨 기계 소리가 뒤섞인 특유의 분위기를 풍겼다. 여기가 B32 창고야.
민준이 차를 멈추며 말했다. 세 마리의 개들은 차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려 창고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특히 부른 바닥을 냄새 맡으며 창고 옆 낡은 철문 앞에서 멈췄다. 거기서 꼬리를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렸다. 이 안에 뭔가 있어. 혜원이 속삭였다. 창고 문은 오래된 철문으로 외관상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문틀 주변엔 긁힌 자국과 먼지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드나든 것이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민주는 곧바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안은 어두웠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공간, 그리고 먼지 낀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숨소리. 들려? 혜원이 물었다. 누군가 있어. 민준이 대답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불이 짖으며 그쪽으로 달려들었고 뒤이어 눈과 벽도 따라갔다. 창고 내부에서 짧은 싸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혜원은 창고 뒤편 한쪽에 놓인 나무 상자 밑으로 향했다. 그곳엔 덮개가 삐걱거리는 작은 지하 출입구가 숨겨져 있었다. 혜원은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어둠 속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유동식 씨,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확실히 유동식이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개들이 널 데려왔구나. 혜원은 순간 목이 메었다. 정말 살아 계셨군요. 유동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뼈대가 앙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왜 이런 일을 당하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동식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는 죽지 않았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겨. 그들은 나를 없애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이 장례식을 만든 거야. 누가 그런 짓을? 장태수. 그자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어. 이름을 들은 순간 민준의 눈빛이 바뀌었다. 장태수는 인천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제2그룹의 회장이며 정치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셨죠? 혜원이 물었다. 예전엔 나의 제자였지. 젊은 시절 기술자였던 나는 그를 데리고 공사 현장을 돌며 실무를 가르쳤어. 하지만 그는 권력을 택했지. 그 이후 나는 그의 불법적인 사업에 반대했고 그가 내 목숨을 노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어.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USB가 있어. 내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 계약서, 거래 내역, 뇌물수수 자료까지 전부 담겨 있어. 유동식은 낡은 재킷 안쪽에서 잡고 검은 USB를 꺼냈다. 이걸 당신이 맡아줘야 해. 혜원은 그것을 손에 쥐며 대답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다시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다. 우릴 추적한 놈들이야. 민준이 총을 들었다. 지하 통로로 빠져야 해. 유동식이 말했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세 사람과 세 마리 개는 창고 뒤편의 좁은 뒷길로 빠져나갔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도시의 어둠 속엔 진실을 지우려는 자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유동식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USB는 혜원의 손에 있었다. 비좁은 뒷골목을 지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세 사람과 세 마리에게 인천항 창고에서 가까운 한 폐쇄된 창고로 몸을 피한 그들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잠시 긴장을 풀었다. 유동식은 벽에 기대어 앉아 두 눈을 감았다. 그는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고 심신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죄책감이었다. 혜원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어둠 속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이제 안전해졌어요.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왜 장태수가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유동식은 한참 침묵한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줬어. 내가 토목 기술자로 일하던 시절
장태수는 공고를 막 졸업한 가난한 청년이었지. 열정도 있었고 머리도 비상했어. 그래서 나는 그를 데리고 다니며 현장 실무를 가르쳤고 대학 진학까지 도와줬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돈에 눈이 멀기 시작했어. 큰 프로젝트에 입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군. 뒷돈을 받고 자재를 빼돌리고 서류를 위조하고 나는 그걸 알고 그를 멈추려고 했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때 이미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던 겁니까? 맞아. 처음엔 조용히 타이르려고 했지만 그는 나를 위협했고 결국엔 사람을 보내 내 입을 막으려 했어. 다행히 그때는 살아남았지만 이후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 나는 사표를 냈고 도시를 떠나 산속에서 은둔하듯 살았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다 몇 년 전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어. 장태수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내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 내가 이미 사망한 줄 알고 있었던 그들은 내 이름을 이용해 가짜 계약과 허위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어. 혜원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게 가능했나요? 당신이 살아있는데도? 공문서 위조는 그들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그리고 나는 은둔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내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유동식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드러나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워낸 게 죄일지도 몰라. 내 순진함이, 내 침묵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거야.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선택은 장태수가 했고 책임도 그가 져야 해요. 그 순간 눈이 유동식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 곧 불과 벽도 다가와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유동식은 무심결에 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얘네들이, 아니, 이 아이들이 나를 살렸어요. 다리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던 날, 산속에서 추위에 떨던 나를 이 아이들이 발견하고 품 안에 들어와 따뜻하게 해줬어요. 나와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통하더군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도 반짝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직접 지어줬고요. 불, 눈, 벽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이 아이들만이 내게 진실로 충직했어요. 혜원과 민주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죄책감을 안고 살며 침묵의 대가로 고통을 감수한 사람이었다. 민준이 물었다. 그럼 USB에 담긴 정보는? 내가 지난 몇 년간 모아온 모든 것들이에요. 계약 위조 문서, 자금 세탁 흐름, 관공서와의 내통 기록, 심지어는 뇌물 수수 명단까지. 이걸 가지고 법정에 가면 장태수는 끝장이에요. 혜원은 USB를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그 작고 검은 장치는 지금 하나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였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외부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 즉시 고개를 들고 짖기 시작했고 눈과 벽도 반응했다. 민준이 총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놈들이 우릴 따라온 것 같아. 혜원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이 창고에 더 머물 수 없어. 도심으로 들어가야 해. 이 자료는 반드시 검찰에 전달돼야 해. 세 사람과 세 마리의 개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창밖에는 이미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하지만 이제 숨겨진 과거는 드러났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폐창고를 빠져나온 혜원, 민준, 동식 그리고 세 마리의 개는 인천항을 벗어나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골목 곳곳에 깨어있는 감시자들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 발자국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소음이 계속 따라붙었다. 이 근처, 차를 숨겨둔 곳으로 가야 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뒤쫓는 놈들이 우리 위치를 완전히 파악한 것 같아요. 혜원이 USB를 꼭 쥔 손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으로 넣으며 말했다.
이걸 검찰까지 넘기는 게 먼저야. 그게 쉽지 않을 거야. 동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장태수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야. 그는 경찰 내부에도, 검찰 내부에도 손을 뻗고 있어. 이 정보가 그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린 끝이야. 민주는 침묵한 채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항만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 숨겨놓은 민준의 차로 이동했다. 불, 눈, 벽도 낮게 몸을 낮추며 조용히 따라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민주는 시동을 걸고 곧장 도심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로 바로 가지 않고 우선 외곽 국도 쪽으로 빠져.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루트가 있어. 혜원이 지도를 보며 지시했다. 차는 빠르게 어둠 속을 질주했다. 한편 차 안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동식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옆에 누운 불이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이 아이들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동식이 말했다. 내가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단지 장태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저지른 침묵의 죄,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한 거지. 혜원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때 차량 뒤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한 대의 검은 SUV가 속도를 높여 따라붙고 있었다. 놈들이다.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SUV는 좌우로 흔들리며 그들의 차량을 밀어붙이려 했다. 고속도로의 외곽 차선, 한쪽은 가드레일 너머로 절벽이 보이는 위험한 도로였다. 쫓기면 안 돼, 혜원이 외쳤다. 여기서 막히면 USB도 동식 씨도 위험해져. 민주는 핸들을 세게 꺾어 우회전을 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SUV는 잠시 균형을 잃었지만 곧바로 따라붙었다. 그들의 차량과 SUV는 좁은 국도에서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다. 눈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짖었다. 벽도 뒷좌석에서 아뷰리를 응시하며 경계태세를 보였다. 민준, 저놈들 타이어를 노려. 내 가방 안에 예비 권총 있어. 혜원이 재빠르게 무기를 건넸다. 민준은 운전 중 틈을 보며 손에 권총을 들었다. 그리고 급커브 구간에서 순식간에 창문을 내리고 SUV의 앞바퀴를 향해 조준했다. 지금이다. 혜원이 외쳤다.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다. SUV의 왼쪽 앞바퀴가 터지며 차량이 흔들렸다. SUV는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에 부딪힌 후 가드레일을 넘어 굴러떨어졌다.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다. 민주는 핸들을 단단히 쥐며 속도를 낮췄다. 혜원은 거울을 통해 뒤를 확인했다. 불길하게 연기가 올라오는 SUV의 잔해가 점점 멀어져 갔다. 끝났을까? 민준이 낮게 말했다. 아니요. 시작일 뿐이에요. 혜원이 USB를 다시 손에 쥐며 대답했다. 장태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쯤이면 우리를 법적으로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동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는 또다시 날 없애려 들 거야. 하지만 이젠 도망치지 않겠어. 혜원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망이 아니라 싸울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 경찰 보호시설로 향했다. 민주는 상부와 접촉하여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동식은 임시로 안전한 숙소에 머물게 되었다. 3마리의 개들도 함께였다. 그날 밤 혜원은 홀로 USB를 손에 들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가짜 계약서, 공무원과 기업 간의 이메일 기록, 뇌물 전달 내역, 심지어 영상 증거까지.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걸 공개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심판자가 되는 거야. 혜원은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특수부 검사에게 USB 전달. 그 전에 내 아버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녀의 얼굴은 무거웠다. 왜냐하면 USB 속 파일 중 하나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강태환 전 국토부 차관. 혜원의 아버지였다. 서울 외곽의 임시보호시설. 강혜원은 밤을 거에 새우다시피 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USB 안의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문서가 철저히 정리되어 있었고 디지털 서명과 날짜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계약서, 메일 내역, 송금 기록, 내부 회의 녹음 파일까지. 그리고 그중 하나의 파일명에 그녀는 손을 멈췄다. 2017 강태환 청라 프로젝트.pdf. 혜원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국토부 전 차관 강태환의 서명이 포함된 승인 문서였다. 청라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토지 이전 동의서. 그 아래 J그룹의 계열사 이름이 있었다. 서명자는 명백히 그녀의 아버지였다. 혜원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신념, 정의감, 사명감은 정의롭고 깨끗한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어왔다. 아버지 강태환은 엄격했지만 원칙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혜원은 경찰서장이 직접 배정한 특별보호팀과 접촉하여 USB의 사본을 전달했다. 민주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정식 수사 착수가 결정되었다. 동식은 잠시 안정된 공간에서 머물며 신변을 보호받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원은 혼자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은퇴 후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다. 테이블에는 신문이 정돈되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채널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왔구나. 차를 마시고 있던 강태환이 조용히 말했다. 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의 침묵. 혜원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청라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아버지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봤어요. J그룹과의 거래 내역, 내부 승인서, 전자서명. 아버지 이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태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나도 그 자료를 봤다.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알고도 외면했다. 혜원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일에 연루되면 모든 걸 잃는다고. 그런데, 정치란 때로는 타협이 필요한 법이야. 특히 건설과 개발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지. 나는 단지 일이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길 바랐고 그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J그룹이 어떤 짓을 저지를 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큰일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혜원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럼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강태환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려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항상 정의롭지만 정의는 때로 사람을 파괴한다. 그 정의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처럼 과거에 눈을 감은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누군가는 두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사건 끝까지 갈 겁니다. 아버지도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알고 있다. 강태환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비록 그 자랑이 내 몰락의 이유가 되더라도. 혜원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손을 떨고 있었다. 감정이 복받쳤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같은 시각 민주는 경찰 내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혜원아, 보고서 떴어. 검찰이 USB 분석 완료했고 이 사건은 곧바로 대검찰청에 보고된다. J그룹 내부 계좌 추적도 시작됐고 언론의 보도자료도 준비 중이야.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어.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그날 밤 다시 임시보호시설로 향했다. 동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불과 눈, 벽은 그의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다녀오셨습니까? 동식이 일어나며 물었다.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혜원은 조용히 개들 곁에 앉았다. 눈이 고개를 그녀 무릎에 얹었고 벽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어요. 혜원이 말했다. 동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 어떤 형태로든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혜원은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USB와 관련된 모든 자료, 내일 기자회견 전까지 복사해둬. 그들보다 한 발 먼저 나가야 해.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진실은 때로 가족보다 무겁고 때로 생명보다 값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 텅 빈 공간에 몇 명의 기자들과 검찰 관계자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모두의 표정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확히 오전 10시 강혜원은 준비된 연단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서민준이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유동식과 3마리의 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 눈, 벽, 그들은 마치 이 자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듯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강혜원입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안정적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수사보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죽음을 가장한 음모를 파헤쳤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권력의 결탁이 존재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유동식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해당할 뻔했고 그의 장례식은 진실을 묻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존을 증명한 존재는 바로 그의 반려견들이었습니다. 혜원이 시선을 불과 눈, 벽으로 돌렸다. 이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제2그룹 회장 장태수가 수년간 저지른 불법 행위, 부패 공무원들과의 내통, 그리고 자금 세탁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일부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태수라는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기업 광고와 기부 행사에 수없이 등장했고 언론은 그를 혁신적 경영인이라 치켜세웠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살인미수와 국가비리를 조작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민준이 기자들의 질문을 제지하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검찰의 정식 수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뉴스 사이트와 방송에서 장태수 비리 의혹, 유동식 생존 확인, 반려견들이 밝힌 음모라는 제목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제2그룹 본사. 고요했던 회의실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태수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와 홍보팀장, 그리고 비서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자식들, 생각보다 빠르군. 장태수가 중얼거렸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언론과 여론이 돌아섭니다. 홍보팀장이 급히 말했다. 기부 인력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쓸모없다. 장태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미지 세탁이 아니야. 자료를 빼돌린 놈이 누구고 그걸 언론에 넘긴 자가 누군지 그 인간들을 처리해야 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검찰 내부에도 우리 편이 있으니 수사 진행은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식이 직접 증언대에 서게 되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동식은 내가 직접 키운 놈이다. 그 자식의 습관도 약점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개들이 또 문제지. 그날 밤 유동식이 머무는 보호시설 근처.
검은 옷을 입은 몇 명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무전기를 통해 서로 위치를 확인하며 건물 외곽을 조용히 둘러쌌다. 그중 하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부에는 최소 셋 유동식, 여자 형사, 그리고 남자 형사, 개 셋도 있다.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내부, 민주는 이미 CCTV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상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혜원, 외부에 사람 있어. 우리 공격받을 수도 있어. 혜원은 즉시 불과 눈, 벽에게 신호를 보냈다. 세 마리는 곧바로 출입문 앞에 자리를 잡고 귀를 세웠다. 유동식은 숨을 죽인 채 물었다. 그들인가요? 확신은 없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기자회견 끝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순간 건물 뒷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철문이 억지로 열리는 듯한 소리. 민주는 권총을 꺼내들며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혜원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이윽고 어두운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마스크, 군화, 방음 장갑까지. 훈련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랐다. 벽이 먼저 반응했다. 그 작은 체구에 개가 낮은 포효를 내뱉으며 그대로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불과 눈도 그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복도는 개들의 공격과 싸움 소리로 가득 찼다. 그 틈을 타 혜원과 민주는 침입자 중 한 명을 제압했고 나머지는 도망쳤다. 침입자는 경찰에 넘겨졌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더 이상 놀라운 것도 아니었다. 장태수 회장이 보냈습니다. 혜원은 피 묻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이건 범죄 조직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린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을 건드렸어. 서울 도심, 정오가 막 지난 시간. 강혜원, 서민준, 유동식, 그리고 세 마리의 개는 검찰청으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앞뒤로는 경찰 순찰차가 배치되어 있었고 교통은 임시 통제되고 있었다. 오늘은 유동식이 공식적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증언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차량 안에서 혜원은 조용히 유동식을 바라보았다. 준비되셨죠? 준비는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두렵군요. 이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민준이 운전석에서 짧게 말했다. 우린 모든 걸 갖췄어. 증거도, 증언도, 언론도. 지금부터는 정면 돌파만 남았어. 하지만 그 순간 차량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의. 앞쪽 교차로에서 이상 차량 접근 중. 확인 요망. 혜원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전방에서 한 대의 대형 트럭이 갑자기 교차로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그와 동시에 양옆의 건물 골목에서 무장한 남성들이 튀어나왔다. 검은 복면, 자동화기. 그들은 숨도 쉬지 않고 일제히 호송 차량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엎드려. 민준이 소리쳤다. 총알이 차량 유리에 박히며 금이 갔다. 불, 눈, 벽은 좌석 사이로 몸을 숨겼고 유동식은 혜원의 팔에 붙들린 채 아래로 몸을 낮췄다. 경찰 순찰차도 반격에 나섰지만 공격자들의 사격은 너무도 조직적이었다. 누군가는 경찰 내부 정보까지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건 매복이야. 미리 계획된 공격이야. 혜원이 이를 악물었다. 차를 버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해. 민준이 외쳤다. 그들은 차량의 뒷문을 열고 연막탄을 터뜨렸다. 짙은 연기가 시야를 가린 틈을 타는 사람과 세 마리의 개는 인근의 골목길로 몸을 피했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고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일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교차로는 혼돈에 휩싸였다. 혜원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달리며 유동식을 보호하고 있었고 민주는 뒤따르며 방어 사격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정면에서 공격자 중 한 명이 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유동식을 겨냥했다. 반응할 틈도 없이 총구가 흔들리는 찰나 불이 그를 향해 돌진했다. 짧은 순간이었다. 개의 몸이 공중을 가르며 총든 남자를 덮쳤고
방아쇠가 당겨지는 소리와 함께 총알 한 발이 불의 몸통을 꿰뚫고 지나갔다. 불! 혜원이 비명을 질렀다. 총든 남자는 민준의 사격에 쓰러졌지만 이미 늦었다. 불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유동식은 무릎을 꿇고 그의 몸을 안았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는. 불의 몸은 점점 축 처졌고 그의 눈동자엔 여전히 주인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눈과 벽이 곁으로 달려와 조용히 짖었다. 혜원은 피를 뒤덮은 손으로 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넌 끝까지 우리를 지켰구나. 이윽고 구조대가 도착했고 공격자들은 대부분 제압되거나 도주했다. 이 사건은 즉시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고 도심 한복판 총격전, 증인 보호 작전 중 개 한 마리의 희생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날 밤 서울경찰청 내부 회의실. 혜원은 경찰청장과 특수부 검사들 앞에서 사건 브리핑을 마쳤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무너진 듯한 고요함이 있었다. 이번 공격은 명백히 장태수가 지시한 것입니다. 이미 체포된 공격자들의 진술에서 그 이름이 나왔고 차량과 무기가 그의 계열사 창고에서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혜원은 조용히 보호시설로 돌아왔다. 유동식은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눈과 벽은 불이 누워있던 자리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혜원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가장 용감했던 건 그 아이였어요. 유동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가장 큰 진실을 보여줬지. 잠시의 침묵. 그리고 유동식이 입을 열었다. 불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혜원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위협도 불의 희생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장태수의 자택과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할 계획을 세웠고 언론은 그의 체포 가능성을 연일 보도했다. 유동식은 검찰청 보호 아래에 있었고 공식 증언을 앞두고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냈다. 불의 희생 이후 혜원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 이 싸움은 단순한 수사도 직업적 사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을 통해 각인된 책임이자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그날 밤 혜원은 민준과 함께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장태수의 별장이었다. 직접 가겠다고 민준이 물었다. 네,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도망치는 건 불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경기 북부 외곽에 위치한 장태수의 별장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었다. 이미 내부 보안은 경찰이 장악한 상태였지만 장태수는 여전히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별장의 최상층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 혜원이 먼저 들어섰다. 장태수는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노와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이 모든 게 개 한 마리에서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면 웃기지 않나?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 개는 당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충성, 신뢰, 그리고 희생. 장태수는 피식 웃었다. 그건 결국 감정일 뿐이지. 이 사회는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아. 돈과 권력, 그게 모든 걸 결정해. 넌 지금 정의감에 들떠 있겠지만 결국 이 판을 지배하는 건 내가 될 거야. 이미 당신은 통제권을 잃었어요.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당신 편이 아니에요. 그래, 장태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펼쳐졌다. 그럼 묻지.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는 진실이란 게 사람들을 얼마나 바꿔줄 것 같지? 그들은 오늘 기사 읽고
내일이면 잊어버려. 진실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면 넌 아직도 순진한 거야. 혜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의는 무의미하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침묵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장태수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서 이제 날 체포하러 왔나? 그 순간 민준이 뒤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장태수 씨 살인 미수, 공무원 뇌물공여, 자금 세탁, 불법 건설 계약, 증거언익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부르실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체포된다고 끝날 것 같나? 나 하나 쓰러진다고 이 구조가 무너질 것 같아. 넌 이 바닥을 몰라. 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몰랐던 건 한 사람의 용기, 한 마리에게 하나의 진실이 때로 거대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태수는 그제야 피식 웃으며 두 손을 들었다. 좋아. 이 연극의 끝을 보지. 그는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졌고 천천히 건물 밖으로 이끌려 나갔다.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장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탑승했다. 혜원은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옆에 선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기분이 어때? 끝났다고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지?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불이 없어요. 우린 아직 가장 중요한 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보호시설의 작은 마당 한편, 흙이 덮인 작은 무덤 위엔 이름 없는 비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혜원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불, 우리가 이겼어. 내가 지켜준 진실, 우리가 끝까지 가져갔어. 유동식도 함께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넌 내게 두 번째 생명을 줬고 우릴 인간답게 만들어줬다. 눈과 벽은 조용히 무덤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가만한 눈동자에 반사된 별빛은 마치 불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 정의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지켜야 해 끝까지. 장태수가 체포된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쳤다. 뉴스는 하루 종일 제2그룹 회장 구속, 살인미수와 권력형 비리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고 SNS와 커뮤니티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희망 섞인 반응들이 이어졌다.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제2그룹의 회계자료 및 관련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국회의원, 시의원, 고위 공무원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었고 침묵의 카르텔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강혜원은 경찰청 내부 감사관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수사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일관됐고 결정적 증거와 과정은 모두 문서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다. 한편 유동식은 검찰의 보호 아래에서 공식 증언을 마쳤고 증거로 제출한 USB는 사건의 핵심으로 남았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기자들은 연일 그의 이름을 기사에 언급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도대체 그를 살린 건 무엇이었는가? 왜 그가 살아남아야 했는가? 답은 간단했다. 세 마리의 개,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 며칠 뒤 혜원은 민준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부지를 방문했다. 잡초가 무성하고 오래된 창고가 남아있는 황폐한 공간이었다. 여기가? 불이 생전에 가장 자주 산책하던 곳 근처예요. 동식 씨가 여기에 의미를 담고 싶다고 했어요. 유동식은 이미 그곳에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은 구조소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름은 단 하나, 불의 집. 혜원은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세상이 포기해도 우리는 지킨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눈과 벽은 이미 그곳에 익숙해진 듯 마당 한편에서 뛰놀고 있었다. 몇 마리의 유기견들도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걸어다녔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아래 깨끗한 밥과 물을 받고 있었다. 유동식은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혜원에게 다가왔다.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걸 얻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모두 그 아이에게 빚을 졌어요. 유동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 제가 이 구조소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건 증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불의 무덤 앞에 아이 하나가 편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불처럼 용감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혜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불의 희생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구조소가 아니라 진실을 기억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날 밤 불의 집 첫 봉사일지가 작성되었다. 혜원이 직접 적은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한 마리의 개가 바꾼 세상은 한 사람의 침묵보다 더 강하다. 며칠 후 장태수의 첫 공판이 열렸다. 법원 앞은 수백 명의 시민들과 언론이 몰려들었다. 혜원은 방청권을 받지 않았지만 밖에서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판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피고 장태수는 계획적 범죄 및 은폐, 공무원 뇌물공여, 살인미수, 증거인멸 등 총 11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였으나 검찰 측 증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최종 판결은 다음 공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피고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갑니다. 장태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퇴장했지만 사람들의 눈은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혜원은 민중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평범한 하루였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우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민준이 물었다. 혜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기억해야죠. 우리가 왜 싸웠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불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어느새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있었다. 불의 집에는 점점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찾아왔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도 늘어났다. 유동식은 다시 건축을 배워 건물을 보수했고 혜원은 경찰 일을 계속하며 주말마다 봉사를 나갔다. 어느 날 구조소를 찾은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들에게 정의란 뭔가요? 혜원은 계집 앞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다. 정의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불의 집 마당엔 이른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 새로 들여온 나무 그늘 아래 눈과 벽이 나란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개의 작은 숨결이 어딘가를 기다리듯 조용했다. 강혜원은 구조소 입구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노트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표지엔 불의 집 운영일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불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 그날은 불의 희생을 기억하고 구조소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매년 운영될 예정이었다. 마당 한편에선 아이들이 소리 없이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작은 벼룩시장을 여러 구조 활동 기금을 모으고 있었다. 혜원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강혜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 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불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우리를 지켜줬고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용기와 사랑은 이 공간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아이들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이 구조소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혜원은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내가 어른이 되고 또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그날 오후
유동식은 새로 만들어진 작은 기념관에 있었다. 불에 유골이 담긴 상자가 투명한 유리관 안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엔 편지들과 그림, 아이들이 만든 카드들이 가득했다. 그는 손으로 유리 위를 조용히 닦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떠난 자리는 공허했지만 내가 남긴 건 너무 컸다. 불, 잘 있었지? 눈과 벽이 조용히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세 존재는 마치 한 가족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동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평온과 책임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장태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장태수는 유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판결이 내려진 후엔 누구보다 빠르게 호송차에 올라탔다. 더 이상 반론도 없었고 그의 권력도 끝났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정치권과 재계에서도 연쇄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언론은 한동안 불의 정예, 개가 세상을 바꾸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번 사건을 조명했다. 하지만 혜원은 그 모든 화려한 기사보다 구조소에서 일어나는 작고 따뜻한 변화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한 여자가 어린 소녀와 함께 불의 집을 찾았다. 소녀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다 다리가 절뚝이는 작은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그 강아지는 구조된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다. 사람의 손길을 무서워하며 구석에 숨어있던 아이였다. 그런데도 소녀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난 기다릴게. 내가 다가올 때까지. 혜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불, 또 다른 너를 닮은 아이가 생겼어. 유동식이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불이 시작한 일, 우리가 이어가는 거. 시간은 흘렀고 불의 집은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넘어서 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한 동물과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소외된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를 돌보는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불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겨울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혜원, 민준, 유동식은 불의 집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엔 한 무리의 어린이들과 강아지들이 함께 눈을 맞으며 뛰놀고 있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결국 이긴 걸까? 혜원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겼다기보다 지키고 싶은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유동식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불은 한 마리의 개였지만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난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어딘가에 여전히 불이 웃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불의 집 입구 간판 아래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말 없는 용기, 끝없는 충성, 그리고 살아있는 진실.